요즘 AI 때문에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?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. 그런데 만약 진짜 우리의 적이 기계가 아니라면 과연 누구일까요? 오늘은 바로 이 섬뜩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비평 한 편에 아주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그 유명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분석입니다. 근데 이 영화 보고 나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. 감독이 아예 작정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,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서성희 영화평론가의 글입니다. 정말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영화를 분석했더라고요. 이 비평을 따라서 한번 쭉 들어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박찬욱의 불편한 신작.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걸까요? 그리고 서성희 평론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서성희 평론가는 딱 잘라 말합니다. 이 영화 그냥 범죄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요? 이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. 자동화, AI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해가는지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해요. 자,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노동자가 노동자를 겨눌 때 정말 섬뜩한 제목이죠. 근데 이런 불안감, 사실 오늘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영화는 아주 놀랍게도 저 멀리 19세기 역사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냅니다. 혹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바로 이겁니다. 19세기에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영국 방직 노동자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를 막 때려 부셨던 사건이거든요. 영화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21세기 버전으로 아주 소름 끼치게 재해석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. 여기가 서성희 평론가가 짚어내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. 보세요. 19세기 러다이트들은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. 바로 기계였죠. 그래서 기계를 부숴라! 라고 외쳤습니다. 그런데 21세기의 러다이트, 즉 이 영화 속 인물들은 어떨까요? 기계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동료, 서로를 부순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.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왜 공감하기 어려운가? 실제로 이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주인공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, 공감이 안 된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런데 평론가는 말합니다. 네, 바로 그게 감독이 노린 거라고요. 전적으로 의도된 효과라는 거죠. 우리가 흔히 아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생각해보면 쉬워요. 봉 감독은 우리가 주인공한테 완전히 감정이입해서 같이 울고 웃게 만들잖아요. 그런데 박찬욱 감독은 정반대라는 겁니다. 일부러 우리랑 주인공 사이의 거리를 딱 둬요. 왜냐? 감정적으로 푹 빠져서 따라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? 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죠. 그 도구가 바로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입니다. 이게 뭐냐면 정말 끔찍하고 심각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되게 웃기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관객은 자기도 모르게 푹 하고 웃는데 웃고 나서 바로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? 하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죠. 그 웃음이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장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. 아니, 현실에서 누가 취업 좀 안 됐다고 자기보다 먼저 뽑힌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해? 말도 안 돼. 공감이 하나도 안 된다. 그렇죠.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.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겠어요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. 서성희 평론가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. 이 영화는 리얼리즘,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아주 잔혹한 은유예요.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장치를 통해서 결국 옆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이 미친 경쟁 시스템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보이지 않는 진짜 적. 그럼 이 은유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영화가 말하는 진짜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? 영화의 배경이 하필 제지 산업인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요즘 누가 종이를 많이 쓰나요?
다들 태블릿 PC를 쓰죠. 이처럼 제지 산업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는 사양 산업이잖아요. 바로 이게 기술 발전 앞에서 구식이 되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노동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. 그리고 주인공 만수는요, 그 안에서 언제든 찍어내고 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그야말로 한 장의 종이 같은 존재인 거죠. 이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히게 주인공의 운명과 겹쳐 보입니다. 거대한 나무가 잘려서 잘게 부서져 펄프가 되고 압축돼서 종이 한 장이 되었다가 결국엔 쓰레기통에 버려지잖아요. 이 과정이 한 인간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원자재처럼 다뤄지고 쓸모가 닿으면 가차없이 폐기되는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나요?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가 말하는 진짜 적은 내 옆에 동료, 저 사람이 아닌 거예요.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라는 거죠. 근데 그 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정말 어쩔 수 없었나?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영화의 제목, 그리고 이 제목이 던지는 아주 섬뜩한 마지막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.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언제 쓰나요? 보통 체념할 때, 스스로를 동정할 때,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변명 같은 거잖아요. 서성희 평론가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하는데요. 감독이 이 제목을 띄어쓰기 없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다 붙였었다는 거예요. 이게 마치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한숨소리처럼 들리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. 그래서 영화는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데려다 놓습니다. 계속해서 묻는 거죠. 좋아. 내 옆자리의 동료가 적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진짜 적은 누구냐고, 누구랑 싸워야 하냐고 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 체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. 어쩔 수 없었다고? 과연 그럴까? 정말로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었을까?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? 결국 서성희 평론가의 말처럼 이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지는 않아요. 그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한마디를 거울처럼 우리 앞에 툭 던져놓을 뿐입니다. 이 잔인한 시스템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되뇌고 있는 건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니냐고 묻는 거죠. 아주 날카롭고 불편한 거울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.